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가 오고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최근 심각했던 최악의 미세먼지 가운데 북한에서 발생한 것도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대 20%가 북한에서 유입될 수 있다는 게 학계 의견인데 실제 북한의 현황을 파악하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푸른 느낌의 흰색 조명이 아침잠을 깨우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의 수면 패턴에 맞춰 조명을 조절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가 오겠고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오늘 낮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강원 영서와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3도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 낮고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수도권과 영서, 충북 등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점차 약화하거나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심각했던 미세먼지 가운데 중국은 물론 북한에서 발생한 것도 적지 않다는 정부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학계에서는 20%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북한 내부의 현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시급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이달 초에 발생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 기간 북한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의 연구 결과를 거론하며 북한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13% 정도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고농도 기간 동안 북한에서도 많이 내려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평균 한 13%. 장관님,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게 말이 돼요? 예, 그거는 여러 가지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반도 주변의 대기 흐름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배 이상 치솟았던 지난 2일, 미세먼지 운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850 헥토파스칼 고도를 기준으로 중국에서 시작된 바람이 북한을 거쳐 수도권과 충청 서해안으로 불어온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초미세먼지가 발생했다면 적지 않게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내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학계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주대 연구팀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가운데 14.7%는 북한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처럼 북서풍이 많이 부는 1월엔 20%까지 올라간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북한의 에너지 소비량은 우리나라의 25분의 1에 불과하지만 대기오염 물질은 더 많이 쏟아낸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북 제재로 연료 수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장작이나 농업 쓰레기 등을 많이 쓰고 석탄 화력 발전소에 미세먼지 제거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염물질 제거하는 장치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나쁘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물질도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대기오염 물질,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나 먼지도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의 에너지 수급 구조를 유지한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대기질에 큰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렇게 최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를 사칭해 단축 수업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물이 대구와 광주교육청에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 우편물에는
미세먼지가 지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해 단축 수업과 매우 심한 곳은 휴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학교 급별 단축 수업 시간이 표기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누군가 장난으로 우편물을 보낸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도 비슷한 우편물이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우편물에 서광주 우체국 직인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CCTV를 분석해 보낸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육점과 식당, 호텔, 병원 등 장소마다 조명의 강도와 빛깔이 다른데요. 학생과 직장인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피곤함을 느끼죠. 우리가 매일 접하는 빛을 통해서 나른함을 깨우고 활기찬 생체 리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대학 강의실 조명이 청백색의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청백의 푸른 빛이 학생들의 아침잠을 깨우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푸른 빛이 밤에는 숙면을 방해할 수 있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롭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적당한 광량과 적당한 시간을 조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인체에 더 유익한 방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호르몬과 타액 변화 등 생리적 지표를 관찰하고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빛의 색 변화에 따라 감성 등을 나타내는 주관적 지표와 숙면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에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했습니다. 또 자유스러운 토론 시간에는 붉은색 조명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조명이 단순히 빛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생체 리듬 조율 등 스마트 조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장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 등에 맞춰 조명을 조절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조명의 빛깔과 조명의 적당한 밝기가 각 개인이 소구하는 감성을 더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는 특히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들이 순수 자연과학에 도전한 융합 연구의 성공 사례로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그동안 사용이 엄격히 제한됐던 대마 성분 의약품을 일정 절차만 거치면 국내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 난치 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다룬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희귀 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처방받은 마약 성분 의약품은 환자가 지역 제한 없이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을 사려면 식약처의 취급 승인 신청서와 의약품명, 1회 투약량 등이 명시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에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소아 심장 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 공급을 중단한 미국 고어사가 긴급 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 20개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고어 본사를 방문해 인공혈관 수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보낸 서한에 대해 고어사가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공급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달 8일 고어사에 인공혈관과 봉합수술용 실에 대한 공급 재개를 요청했지만 고어사는 인공혈관의 경우 국내에 대체품이 존재한다며 봉합수술용 실만 공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한흉부외과학회 등에 따르면 소아 심장 수술에 쓰이는 인공혈관은 국내에 대체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환아들의 수술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특수 조형 기술을 이용한 망막 미세혈관 촬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듀크대 연구팀은 치매가 진행되면서 망막 미세혈관의 밀도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해 치매는 물론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까지 진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해상도가 높은 특수혈관 조형술로 관찰한 결과 치매 환자의 망막 미세혈관 밀도가 경도 인지장애 환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매 증상이 심할수록 밀도가 더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인지 기능이 정상인 사람보다 망막 미세혈관 밀도가 낮았습니다.
망막은 중추신경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망막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시설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팜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팜이 단순 노동력 절감에서 벗어나 농업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오이를 재배하는 시설하우스 농가입니다. 언뜻 보면 다른 시설 농가와 다를 바 없지만 이곳은 ICT 기술로 시설을 제어하는 스마트팜입니다. 작물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계를 비롯해 배기팬과 하우스 개폐 등 모두 원격으로 자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하우스 외부의 기온과 강우, 풍향과 풍속 등의 환경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우스를 스마트팜으로 설치한 이후 관리가 편해진 것은 물론 생산성도 기존보다 15%가량 늘었습니다. 집과 거리가 멀어서 오는데 노동력도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스마트팜의 활용성이 높아지자 스마트팜 기술 보급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이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최신 기술 동향과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복합적인 빅데이터 정보를 토대로 그 분석 툴을 제공하고 그 분석 툴에서 나온 의사결정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서 온실 환경을 내가 어떻게 제어할 거냐, 그 다음에 양수분 제어는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스마트팜에 관심은 있지만 도입을 망설였던 농업인들에게 한국형 스마트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도 올해 원예와 축산 등 스마트팜 신기술 보급 사업에 16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비닐하우스 면적이 2,674헥타르인데 그중에서 현재 23헥타르, 0.9% 정도만 지금 스마트팜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확대시켜서 대한민국 농업의 혁신의 중심, 충북을 기후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 등 급격한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팜 보급이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개에 물린 사람 20명 중 1명꼴로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중상을 입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박중환 김도균 교수팀의 집계를 보면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개에 물려 병원 응급실을 찾은 9,960여 명 가운데 4.9%가 중상 환자였습니다. 또 인구 1,000명당 개에 물려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2011년 5.6명에서 2016년 7.6명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성인 7.2명, 10대 5.9명, 4살에서 6살인 미취학 아동 5.1명 순이었습니다. 개에 물린 부위는 팔 33%, 머리, 목 21%, 다리 15%였습니다. 개 물림 사고는 72%가 집에서 발생했지만 미취학 아동은 실외 비율이 48%로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60살 이상 고령자가 개에 물렸을 때 중상을 입을 확률이 최대 2.7배 높았고 친척, 친구, 이웃에게 물렸을 때 중상을 입을 위험도가 각각 2.4배, 1.7배 높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불닭발, 매운 떡볶이, 짬뽕.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런 맵고 짠 음식들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음식은 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성 위염이 흔한 질환이 됐는데요. 오늘 오늘의 사이언스 투데이 내 몸 보고서 시간에는 위염과 위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